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서양 근세사 네 번째 주제 절대왕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절대왕정의 기본적인 구조, 완료제, 상비군, 왕권신설, 중상주의라고 하는 절대왕정의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봤고요. 특히 중상주의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유럽과 동유럽 절대왕정의 기본적인 차이에 대해 살펴봤죠. 뭐의 유무? 네, 시민계층의 성장 유무, 항공업의 발전으로 인한 시민계층, 도시와 시민계층의 성장 여부, 그거에 대해서 차이점이 나타났었죠. 이렇게 서유럽과 동유럽의 절대왕정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 구조의 차이를 항공업의 발전과 시민계층의 성장 유무를 통해 비교했고요. 그 다음에 서유럽의 절대 왕정과 절대 군주들에 대해 살펴봤어요.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프랑스의 루이 14세, 네덜란드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뭘 공부하냐? 뭘 공부하느냐? 바로 동유럽의 절대 왕정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동유럽의 절대 왕정은 서유럽과 다르게 100년 정도 늦게 수립됩니다. 그 이유는 그쵸, 도시와 상공업이 발전하지 못해서 시민계층의 성장이 부진했다라는 데 있어요. 왜 그렇죠? 네, 도시랑 상공업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거는 그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무역에서 소외돼서 그래요. 애초에 서유럽에서 이 봉건제후들이 몰락하고 시민 상공인 계층 부르주아들이 성장할 수 있던 이유는 십자군 전쟁 이후의 지중해 무역과 신항로 개척 이후의 대서양 무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동유럽은 지정학적으로 그런 지중해 대서양 무역을 하기에 유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중해 대서양 무역에 소외되면서 도시랑 상공업의 발전이 굉장히 부진했고, 그래서 시민 계층들의 성장이 굉장히 약했다. 그래서 여전히 누구 힘이 강하다? 봉건 귀족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 봉건 귀족들이 여전히 농노제 특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왕 역시도 시민계층 없이 어쩔 수 없이 봉건 귀족들과 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국왕이 봉건 귀족들의 그런 농노제 유지 및 봉건적 특권을 인정해주고, 그 봉건 귀족들이 절대군주를 재정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동유럽의 절대왕정은 절대군주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칭했다?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나라를 이끄는 계몽전제군주라고 칭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러시아의 표트르 1세, 그리고 또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 그리고 요제프 2세, 프로 2세는 프리드리 2세, 이렇게 4명의 왕, 세 국가의 4명의 왕에 대해서, 5명의 왕이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러시아의 표트르 1세입니다. 이번에 이 사람은 20년 수능에 한번 나왔어요. 동유럽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문제를 내기에는 동유럽도 굉장히 짱짱한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표트르 1세는 다른 말로 우리가 대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표트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이었고, 대제라는 칭호를 받은 건 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표트르 대제라고 나오면 이 사람 표트르 1세를 말하는 겁니다. 표트르 1세는 왜 대제라고 불렀냐? 러시아를 근본적으로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는요, 그전에 우리가 원나라, 몽골, 중국사 공부할 때 그 몽골 원나라 배웠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그 징기즈칸의 후예들이 이 정복전쟁을 펼치면서 바투의 유럽 원정을 대표로 해서 이 유럽 지역으로도 많이 원정을 왔죠.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 몽골의 식민지가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몽골의 식민지 생활을 해요. 물론 이후에 독립을 하긴 하지만 그때부터 굉장히 이런 동양, 특히 몽골의 문화에 영향도 많이 받았고 서유럽에 비해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페트르 대제는 그것부터 인정을 한 거예요. 우리 러시아는 지금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어디에 비해? 서유럽에 비해서. 그럼 어떻게 하죠? 네, 부족하다면, 그거 인정했다면 배워야겠죠. 우리가 서유럽보다 많이 뒤쳐져 있으니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나가 있는 그 서유럽의 문물을 배워야 한다 해서 서유럽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서구화 정책이라고 해요. 서유럽화 정책, 서구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서유럽의 발전된 기술과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여기에 진심이었냐면, 그 일본이 메이지 유신할 당시에 그 서양의 문물을 배우기 위해 유학생 화절단인 이와쿠라 화절단을 보냈잖아요. 표트르 역시도 서구화 정책을 하면서 서유럽의 문물을 배우기 위한 유학생을 보내는데 여기에 본인이 직접 가요. 그것도 왕의 자격이 아니라 왕으로서 가면은 아무래도 그 의전이라든가 외교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제대로 못 배우잖아. 그래서
기술 노동자인 척하고 노동자인 척 분장을 해서 서유럽 각지를 떠돌면서 뭐 무기 만드는 법, 성벽 만드는 법, 선박을 만드는 법 같은 것들을 배우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프트르의 서유럽화 정책을 상징하는 제도가 뭐냐면 바로 수염세예요. 자, 수염세라는 게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수염을 기르면 돈을 내라, 면도해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러시아가 몽골의 식민지 생활을 꽤 오래 했다 그랬죠. 그래서 러시아 애들은 유럽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그 동양의 전통 수염 있죠. 이 턱에다가 쫙 기르는 수염 있잖아. 그런 식의 수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서양 애들이, 서유럽 애들이 보기에 미개해 보이는 거지. 이제 타타르의 멍이 놈 같은 놈들, 쟤들은 유럽인이 아니라 동양 애들이다. 이러고 막 놀린 거야. 그 프트르 대제는 어떤 생각하고 있었냐? 여러분, 우리가 한국사 배울 때, 이제 우리나라가 개화 정책을 실시할 때, 급진개화파, 온건개화파 하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일 때, 껍데기, 그러니까 군사기술이나 이런 것만 받아들이자, 라는 쪽이 있었고요. 동도, 서기. 그에 반해서, 아니다.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일 거면, 겉에 있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싹 다 받아들여야 한다. 급진개화파, 문명개화론 기억나죠? 대표적으로 이제 청나라 양무운동이 대표적인 동도서기가 기술, 거긴 군사기술 같은, 군사력이나 군사나 기술 같은 외부적인 측면만 받아들이자 동도서기, 청나라 양무운동. 아니다. 받아들일 거면, 외부적인 기술 군사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내부적인 문화까지 싹 다 받아들여야 한다. 문명개화론 일본의 메이주신. 비교되는 거 기억하셨을 거예요. 표트르 대제는 어떤 사람이냐? 일본 같은 메이주신 같은 문명개화론을 추구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유럽의 문화를 서구의 이런 문화를 배울 거라면 겉으로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그 내부의 문화까지도 모두 다 서유럽식으로 바꿔야 되던 사람이야.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몽골의 영향을 받은 동방식 수염을 싹 다 버리고 완전히 우리가 서양식의 그런 수염을 해야 된다. 해서 동방식 수염을 다 면도를 시킨 거예요. 수염 기를 거면 면도해라. 그리고 대신 뭘 기르겠냐? 콧수염을 기르게 합니다. 아까 말했죠? 서유럽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서유럽 애들이 콧수염 길렀거든. 그래서 동방식 수염을 밀어버리고 서양식 콧수염을 기르게 하고 본인도 이 콧수염을 기릅니다. 그리고 왕실 연회 같은 거 할 때 귀부인들에게, 귀족 부인들에게는 서양식 드레스, 그 가슴과 등이 파인 드레스 있죠? 그런 것들을 입게 했어요. 그거 안 입으면은 궁정 연회에 출입을 안 시키고 그랬어. 그래서 겉으로 있는 기술 문명뿐 아니라 그 내부의 의식주 문화까지도 다 서양식으로 바꾸려고 했다라는 이 수염패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부적인 체제를 정비하는 한 후에 어디로 영토를 넓히냐? 북쪽으로 영토를 넓힙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표트르 대제가 본인 스스로 가장 뛰어난 업적이라고 자청했던 북방전쟁입니다. 말 그대로 북방으로 가는 거네. 이게 이제 북유럽, 오늘날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그 북유럽 지역으로 진출한 거예요. 그 당시 북유럽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 스웨덴과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그 이유는 뭐야? 바다를 장악하기 위함이에요. 러시아는 땅은 넓지만 사방이 얼어 있어서 이 바다로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웨덴과 북방 전쟁을 벌이면서 어디를 차지했느냐? 발트해. 그 북방의 바다 발트해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21년 동안 싸웠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스웨덴과 싸워서 북방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발트해를 장악을 한 겁니다. 이걸 기념해 만들어진 함대가 발틱 함대예요. 발트해를 지배하는 함대. 이 발틱 함대가 한동안 러시아를 떠받드는 굉장히 중요한 군사 자원이었는데 이 발틱 함대가 언제 무너지냐? 우리 한국 사람도 관련 있죠. 러일 전쟁 때 무너집니다. 알다시피 러일 전쟁은 미국과 영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은 일본이 이 러시아와 이 아시아, 특히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주도권을 놓고서 싸운 전투였죠. 그때 이제 러시아가 일본이 생각보다 강하니까 그 전황을 뒤집으려고 이 발트에 있는 발틱 함대를 불러들인 거야. 근데 알다시피 발트에서 아시아로 오기엔 너무 멀어요. 지구 반바퀴를 돌아야 돼. 그래서 그 시간을 아끼려고 발틱 함대가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려고 합니다. 근데 알다시피 수에즈 운하는 누구 소유죠? 영국 소유죠. 그래서 영국 정부에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영국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영국은 그 당시에 일본과 영일 동맹 중이었어요. 그래서 수에즈 운하를 영국의 함대가 딱 막아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발틱 함대가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거죠. 왜냐면 일본과 싸우기 전에 영국이랑 싸우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아프리카 희망봉을 거쳐서
지구 반바퀴를 돌아 겨우겨우 도착을 한 거야. 그래서 힘이 완전히 빠진 발틱 함대를 일본이 손쉽게 격파하면서 일본이 러시아를 꺾고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그 주도권을 장악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을사늑약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하는 거죠. 자, 아무튼 발틱 함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북방전쟁으로 어쨌건 발트해를 장악한 다음에 표트르 대제는 우리 러시아는 더욱더 서방으로 북방으로 영토를 넓힐 것이다 라고 해서 북방전쟁으로 발트해를 장악한 이후에 수도까지 옮겨버립니다. 원래 이제 러시아의 수도는 모스크바였는데 좀 더 서쪽 지방, 북서쪽에 있는 새로운 도시로 수도를 옮겨요. 그 도시 이름이 바로 뭐냐면 알아두세요.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상트, 이게 신성한 성스러운 상트, 성스러운 표트르의 부르크 도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공도시예요. 원래 여기 도시가 없었거든. 여기 원래 늪지대예요. 이 늪지대에 본인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 본인의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든 건데 늪지대 위에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요.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뼈 위의 도시라고도 부릅니다. 아무튼 표트르 대제는 수도를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옮겼다 라는 건데 이게 되게 잘 나오는 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워낙 기반이 안 좋아서 표트르 대제 이후에 다시 모스크바로 수도를 옮겨요. 자, 그리고 이런 표트르 대제의 영토 확장은 서쪽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뭐도 있었죠? 동방으로도 이루어집니다. 동양으로 영토를 넓히는 과정에서 누굴 만납니까? 동방의 강자 청나라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청나라의 황제는 그 유명한 강희제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번 소규모 충돌을 벌이다가 전면전을 꺼려한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양국이 평등한 입장에서 국경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조약이었죠? 네, 네르친스크 조약이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네르친스크 조약으로 청나라의 강희제랑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평등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표트르 대제를 가지고 중국의 강희제까지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때 왜 양국은 정면전을 꺼려했냐? 일단 표트르 대제는 이미 네르친스크 조약 맺을 때가 언제예요? 1689년. 그러니까 한창 스웨덴과의 전쟁을 준비하던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 동방의 강자인 청나라랑 정면 승부를 하기가 꺼려졌고요. 청나라는 이때 이미 청나라에서는 강희제가 황제가 된 다음에 3번의 난을 진압하고 대만에 있는 정시 세력을 진압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큰 반란을 진압을 한 거야. 그래서 힘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면전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와도 관련돼 있는 게 두 나라가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기 전에 소규모 충돌을 많이 일으켰다고 했죠. 그때 청나라가 조선에게도 지원군을 요청합니다. 당시 조선의 왕은 효종이었어요. 인조 다음에 왕이 된 그 정묘오란 병자오란으로 청나라의 무릎을 꿇은 인조 다음에 왕이 된 효종, 복림대군이었죠. 북벌을 하겠다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사실상 정권 유지 수단이었고 그 군대를 기르고 있었어요. 내부 방어를 위해서. 청나라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청나라가 야 뻘짓거리 하지 말고 그 군대 좀 보내봐. 우리 러시아랑 싸워야 돼. 이래서 이게 북벌의 허무함이야. 그러니까 말뿐이 북벌이라 이거죠. 그 북벌하겠다고 기른 군대를 청나라를 위해 파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는 조선의 군대랑 함께 러시아랑 싸워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나선 정벌이죠. 이때 이제 러시아 애들의 기록에 재밌는 게 있어. 청나라 애들이 어느 순간부터 대가리 큰 병사를 데리고 왔는데 그 대가리 큰 병사들은 총만 쏘면 백발백중이다란 말이 나와요. 그 대가리 큰 병사가 조선군입니다. 갓을 쓰고 있잖아. 이게 이제 서양 애들이 보기에는 그 러시아 애들이 보기엔 대가리 큰 병사인 거예요. 저기 뭐지? 이래가지고. 자, 아무튼 청나라와 맺은 네르친스크 조약.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흑해와 알래스카 쪽에도 진출을 하게 됩니다. 특히 흑해 하면은 뭐 어디로 진출하기 위한 거죠? 그쵸. 크림반도로 진출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크림반도. 자, 우리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러시아가 표트르 대제부터 이 흑해, 남쪽의 흑해를 통해서 크림반도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시도를 이때부터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점점점 가속화되더니 끝끝내 전쟁까지 일어나죠. 이게 언제입니까? 네, 바로 크림 전쟁입니다. 표트르 대제 때부터 흑해로 진출해서 크림반도를 장악하려고 야심을 품고 있던 러시아가 결국 이 크림반도의 지배권을 놓고서 전쟁을 벌인 거야. 한참 이후에요. 19세기입니다. 이때 누구랑 싸웁니까? 그쵸.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이랑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이기죠? 네, 오스만 제국이 이겨요. 러시아는 패배합니다. 왜? 오스만이 잘해서가 아니죠.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를 만드는 샤르데냐가 오스만을 도와준 거야. 그래서 러시아는 이때의 전쟁으로 크나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했나? 그래서 이 패배의 충격으로 러시아가 내정개혁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가서야 이 내정개혁을 하면서 이때 이제 알렉산드로 2세라는 황제가 이때 가서 농노를 해방합니다. 농노를 해방하게 돼요. 1861년이죠. 이때 러시아는 농노가 해방이 되고 여기서 이제 러시아가 농노를 해방하고 힘을 기른 다음에 무슨 전쟁을 일으켜요? 복수전? 러티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러시아 티르크 전쟁. 그래서 참고로 얘들아, 이 크림 전쟁에서 오스만은 어쨌건 어부질이지만 러시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죠. 그래서 오스만은 이미 진행하고 있던 탄지마트 개혁도 가속화를 하게 됩니다. 미드하드 파샤 헌법을 미드하드 파샤의 그런 개혁, 미드하드 파샤가 주도해서 이제 개혁을 입헌 개혁을 더 가속화하게 되죠. 근데 이게 본 궤도에 오르려고 할 때 이 농노 해방으로 내정 개혁으로 힘을 기른 러시아의 복수 전쟁, 러티 전쟁. 이 러티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가 이기고 오스만 티르크는 패배하죠. 그래서 오스만 티르크는 이 탄지마트랑 미드하드 파샤의 개혁이 모두 실패하고 전제 정치가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반발하는 게 뭐였죠? 청년 티르크 당의 입헌 운동이었죠. 청년 티르크 당의 활동.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오스만 부분 프린트를 찾아보시면 오스만 제국의 근현대사 공부할 때 배웠을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내용이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푸트르 1세 때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예카테리나 2세라고 하는 여자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계몽전제군주예요. 아까 선생님이 동유럽에서는 이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은 계몽전제군주들이 나라를 이끌었다라고 했죠. 그 계몽전제군주 중에 하나가 이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입니다. 표트르 1세는 계몽전제군주에 포함되진 않아요. 이 계몽사상 자체가 18세기 사상이라 18세기부터 등장했던 사람들부터 계몽전제군주의 계몽전제군주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표트르 1세가 아니라 예카테리나 2세부터 우리가 러시아에서는 계몽전제군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군주의 목적은 국민을 가장 높은 선으로 이끄는 것. 국민이 군주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군주가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말만 들어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죠? 정의로운 사람 같죠? 아닙니다. 계몽전제군주는 겉으로만 착한 척 하는 거고요. 그 속마음은 당연히 냉정하고 국익을 위하는 그런 냉정한 군주들이에요. 아무튼 이 여자인 예카테리나 2세가 어떻게 황제가 되었냐? 남편이 뻘짓거리래요. 남편 표트르 3세 이제 1세 이후에 한참 시간 지났어요. 지금 1세의 한참 뒤 후손인데 이 표트르 3세가 어떤 뻘짓거리를 하느냐? 당시 유럽은 그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이 중심이 되어서 영국, 프랑스까지 끼어드는 어마어마한 국제전쟁 7년 전쟁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1756년부터 1763년까지 18세기 중후반에 벌어진 전쟁인데 이 전쟁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프로이센이 너무나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 프로이센을 견제하기 위해서 터진 전쟁이었어요. 이 프로이센을 견제하기 위해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 3국이 연합을 한 거야. 그래서 이 프로이센은 굉장히 잘 싸웠지만 아무래도 너무 밀리잖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 3국이 연합군이니까. 그래서 프로이센이 멸망 직전까지 위기에 몰립니다. 당시 프로이센을 이끌던 위대한 군주, 그래서 계몽전제군주인 프리드리 2세는 자살까지 고려할 정도로 전황이 암울했어요. 근데 이때 러시아에서 기존의 황제가 죽고 새롭게 표트르 3세가 황제가 된 거야. 근데 이 표트르 3세는 이 프리드리 2세를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나는 프리드리 2세를 존경한다라고 말하는 프리드리 2세의 빠돌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내가 존경하는 프리드리 2세랑 감히 전쟁을 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러시아가 그동안 7년 전쟁 중에 차지한 모든 영토와 이권을 프로이센에 조건 없이 반환하고 우리 러시아는 전쟁에서 빠지겠다 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왕의 개인적 감정으로 다 이긴 전쟁을 프로이센과 평화협정을 맺은 거야. 심지어 전쟁 중에 차지한 모든 걸 다 돌려주고 난리가 난 겁니다. 특히 이 러시아의 봉건 귀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린 도대체 뭘 위해
돈과 군대를 쓴 거냐? 아무런 이득도 차지하지 못하지 않았냐? 해서 이 표트르 3세의 아내인 예카테리나 2세가 나선 거야. 여보, 이제 그만해요. 이러고 이제 황제에 등극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예카테리나 2세가 황제가 된 다음에 본인 스스로를 계몽전제군주로 자처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동유럽에서 계몽전제군주는 3명이 있는데 이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요제프 2세 그리고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 이렇게 3명이 계몽 전제군주인데 이 중에서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 사상가인 볼테르와 교류한 거는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와 프리드리 2세 얘네 둘만 그 볼테르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 사상가요 볼테르와 교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무튼 본인을 계몽전제군주로 자처하면서 내정개혁을 추진하는데 이 사람의 내정개혁의 핵심은 농노제 강화예요. 그러니까 농노를 해방시키거나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농노제를 강화한 거야. 왜냐? 남편의 뻘짓거리, 피테르 3세의 이런 일방적인 전쟁 이탈이나 뻘짓거리 때문에 귀족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봉건 귀족들의 그런 불만을 달래고자 봉건 귀족들의 특권을 더욱더 보장을 해준 겁니다. 이게 나중에 크림 전쟁의 패배 이후에 알렉산드로 2세 때 가서야 농노가 해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귀족들을 달래주기 위해 새로운 영토를 획득하는데 바로 폴란드입니다. 이 폴란드를 분할 점령해요. 이거 11년 수능에 나왔는데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면 이 폴란드 분할 점령에는 여러 나라가 껴있습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 그리고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 이 세 나라의 3명의 군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폴란드를 찢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 분할 점령으로 프로이센, 프리드리 2세, 오스트리아 마리아 테레지아, 그리고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 모두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폴란드 분할 점령도 알아두세요. 계몽전제 군주는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 오스트리아의 요제프 2세인데 이 중에서 볼테르랑 교류한 건 예카테리나 2세와 프리드리 2세다. 그리고 폴란드를 분할 점령한 거에 이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 이들이 모두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자, 이래서 러시아의 영토 확장을 잠깐 보면은 러시아는 지금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북방으로는 어디로 갔죠? 네, 표트르 제제 때 북방 전쟁으로 발트해를 차지했죠. 북방 전쟁. 누가 표트르 1세가 누구랑 싸웠죠 이때? 네, 스웨덴과 싸웠어요. 그리고 이 동쪽으로는 알래스카로도 진출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알래스카로 가는 길에 시베리아 지역을 진출하는 과정에서 네, 청나라랑 네르친스크 조약을 또 맺었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시베리아 지역의 영토를 확정한 다음에 알래스카까지 간 거야.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어디? 흑해를 통해서 크림반도로 진출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영국과 프랑스와 샤르데냐이 지원을 받은 오스만 제국에게 크림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충격으로 내정개혁, 알렉산드로 2세의 농노 해방, 로티 전쟁에서의 승리 등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카테리나 2세가 폴란드를 분할 점령했죠. 분할 점령. 이런 식으로 영토를 넓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오스트리아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잠깐 뒷장을 볼게요. 여기 앞에 뭐 이런 계몽사상이나 네르친스크 조약 정리했으니까 보시고요. 자, 이쯤에서 우리 한번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신성노마 제국 얘네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너무 당연하다듯이 나와서 여러분이 좀 용어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성노마 제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은 아닐 거예요. 자, 신성로마 제국.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닌 나라. 이 신성로마 제국은 오늘날의 영역으로 따지면 어느 지방에 해당합니까? 네, 독일과 오스트리아 지방에 해당하는 게 신성로마 제국이에요. 이 신성로마 제국의 수립은 언제부터였죠? 네, 오토 1세입니다. 오토 1세가 언제?
프랑크 왕국이 카를로스 대제가 죽은 이후에 베르댕 조약, 메르벤 조약으로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로 갈라지게 되고 그 중에서 이 동프랑크의 왕이었던 오토 1세가 마자르족과 슬라브족의 침략을 격퇴했죠. 특히 마자르족의 침략을 격퇴했던 레이펠트 전투, 그 이후에 이탈리아 반도의 내란을 진압하는 걸 도와주면서 교황의 지지를 받아 황제가 되면서 신성노마 제국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나라의 힘을 알 수 있듯이 신성노마 제국은 시작부터 문제가 많았어. 나라가 성립된 지역은 독일 오스트리아 지역인데 나라 이름은 로마예요. 황제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은 거야? 본토인 독일의 경향보다는 로마 지역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황제 힘이 굉장히 약하고 국내 상황에 신경을 안 쓰니까 황제 힘이 약하고 제후들의 힘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다. 그 약점이 언제 드러났죠? 카노사의 굴욕 때. 이 카노사의 굴욕 때 황제 하일리 4세가 성직자의 서인권을 놓고서 그레고리우스 7세랑 싸우는데 그레고리우스 7세가 파문을 하자마자 제후들이 모두 하인리 4세를 배신했잖아. 그래서 하인리 4세가 그 굴욕을 당한 거죠. 그 이후에 결국 보름스 협약으로 하인리 4세의 후예인 하인리 5세는 성직자의 서인권을 교황에게 넘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신성노마 제국은 계속 그 교황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황제 힘은 점점 약해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대공의 시대까지 옵니다. 아무도 황제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황금문서였죠. 7명의 선제후들이 7선제후들이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황금문서가 나옵니다. 이 정도로 황제 힘이 약했어요, 여러분들. 이 황제 힘이 약했던 걸 또 보여주는 게 뭐죠? 네, 바로 슈말칼덴 전쟁입니다. 당시 황제가 누구였어요? 네, 카를 5세입니다. 이 카를 5세가 교황인 레오 10세랑 보름스 국회에서 95개조 반박문을 선포한 루터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했어요. 근데 이거를 제후들이 반박한 거잖아. 그래서 제후들이 황제가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 범죄자인 루터를 보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국이 둘로 나눠졌죠. 교황을 지지하는, 구교를 지지하는, 교황을 지지하는 황제 카를 5세와 루터를 지지하는 이 제후들의 연맹인 슈말칼덴 동맹이 전쟁을 벌인 게 슈말칼덴 전쟁이었죠. 그 결과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 내용이 뭐예요? 루터파 인정해 주는 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종교의 선택권을 제후 도시들에게 준 거였죠. 이런 식으로 약했던 신성노마 제국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근데 어쨌건 이런 신성노마 제국을 지배하는 왕가가 어디냐? 당시 13년, 지금 30년 전쟁 전을 말하는 거야. 이 전에 신성노마 제국을 지배하던 왕가 이름, 이 왕가 이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예요. 합스부르크 왕가, 당시 신성노마 제국 30년 전쟁 전에 신성노마 제국을 이끌던 왕가 이름입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가장 경계했던 왕가가 합스부르크 왕가예요. 특징이라면 주걱턱이 굉장히 심했대요. 단순히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얘네들이 근친혼을 되게 많이 했대. 그래서 그런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턱이 기괴할 정도로 뒤틀렸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신성노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 기억나죠? 이 카를 5세 때는 내부는 문제가 많았지만 겉으로 되게 화려했어요. 이 카를 5세 시기 어디까지 영토가 넓어집니까? 네, 에스파냐까지도 신성노마 제국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배하는 신성노마 제국은 카를 5세 시기에는 기존의 독일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에스파냐까지 지배하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이 됩니다. 하지만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관리가 너무 힘든 거야. 특히 이 본토인 독일 오스트리아 지역과 에스파냐는 너무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카를 5세가 자기가 죽을 때 제국을 다시 둘로 나눕니다. 더 아들이었던 펠리페 2세에게는 에스파니아와 식민지, 알짜배기 아들에게 물려준 거야. 이 아버지도 아는 거예요. 이미 신성노마 제국은 힘이 없다. 그래서 알짜배기인 에스파니아랑 식민지인 네덜란드와 그 외 아메리카 신대륙에 있는 식민지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아들에게 물려준 거야. 그리고 동생인 페르디난트 1세에게 본토인 힘없는 신성노마 제국의 황제 직위를 물려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 나온 김에 카를 5세도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이걸 모르면 내용을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요. 자, 카를 5세, 넌 누구냐? 보름스 이회에서 교황인 레오 10세랑 루터를 파문하고 법적 권리를 박탈을 했었죠. 그러다가 루터를 보호해주는 이 제후들, 슈말칼덴 동맹과 슈말칼덴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
밀려서 아우크스부르크하이에서 루터파 교회를 인정하고 제후와 자유 도시들에게 종교적인 선택권을 인정해주는 절반의 인정. 그러니까 가톨릭 5월 루터파, 칼뱅파는 배제, 그리고 개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지 않았죠. 이래서 문제점을 남겨놨고 특히 네덜란드의 가톨릭 강화 정책을 실시해서 훗날 네덜란드가 독립전쟁에 나서게 되는 빌미도 마련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한일전쟁 이후에는 신성노마 제국이 또 어떻게 변하느냐? 베스트팔렌 조약, 최후의 종교전쟁, 최초의 국제전쟁.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에서는 칼뱅파도 루터파랑 똑같이 자유를 주고 그 종교 선택권을 제후와 도시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주었죠. 이게 종교적인 내용이었고 정치적인 내용은 뭐가 있었죠? 네, 신성노마 제국이 완전히 분열합니다. 황제는 또 졌잖아요. 또 진 거야. 슈말칼덴 전쟁 아우크스부르크화 이후에 또 진 거죠.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에서도 또다시 신교에게 밀린 황제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신성노마 제국은 이때부터 완전히 분열됩니다. 그리고 아예 공식적으로 제후들에게 정치적인 독립권을 인정해줍니다. 즉 황제가 더 이상 제후들을 간섭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합스부르크 왕가는 이제 어디에만 통치권이 미치냐? 오스트리아 지역에만 통치권이 미치게 되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때 독일 동북부 지방에 새롭게 등장한 나라가 바로 프로이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신성노마 제국은 이제 분열, 의미가 없죠. 아, 참고로 해체된 건 아닙니다. 해체되는 건 나폴레옹 때예요. 자, 아무튼 30년 전쟁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완전히 분열된 신성노마 제국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이제 신성노마 제국에는 누가 남았죠? 네, 전통의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배하는 오스트리아 그리고 새롭게 떠오른 프로이센, 이 둘이 이제 대표가 된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도시 국가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비록 그 이전에 비해서 독일, 오스트리아, 에스파냐를 모두 지배하던 영광의 시절에 비해서는 힘이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오스트리아를 지배하고 있는 전통의 합스부르크 왕가 오스트리아와 새롭게 등장한 프로이센, 이 둘이 이제 신성노마 제국의 주도권, 독일의 통일을 두고 격돌하는 겁니다. 근데 최후의 승자가 누구였어요? 프로이센, 비스마르크의 활약으로 독일 제국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프랑스는 합스부르크 왕가를 견제한다고 했죠? 그걸 알고 보시면은 30년 전쟁 때 프랑스가 신교를 도와준 이해가 갈 거야. 프랑스는 본인이 가톨릭 국가임에도 30년 전쟁에서 신성노마 제국과 에스파니아의 국교를 벌이고 신교를 도와주었잖아. 왜? 에스파니아건 신성노마 제국이건 다 합스부르크 왕가 출신들이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합스부르크를 견제하기 위해서 30년 전쟁 때 신교를 도와준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얘네가 왜 격돌할 수밖에 없는가? 신성노마 제국의 주도권을 두고서 30년 전쟁 이후 등장한 프로이센과 힘이 약해진 합스부르크의 오스트리아, 이 둘이 이제 계속 갈등을 벌이는 거예요. 자, 그 오스트리아의 새로운 왕이 바로 마리아 테레지아입니다. 그 유명한 마리아 앙뚜아네트의 엄마예요. 자, 마리아 테레지아는 여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왕이 될 때부터 좀 문제가 많았던 게, 이 사람 개인의 문제는 아니에요. 당시 합스부르크 왕가의 법이 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자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다 라는 법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 테레지의 아버지가 아들을 못 낳았거든. 그래서 딸인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법을 바꾸고 주변 나라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특히 프로이센, 가장 이제 한때 한 뿌리였던 이 프로이센의 동의를 많이 구해요. 당시 프로이센의 황제인 프리드리에게 내가 아들이 없어서 내 딸이 왕위를 이룰 수밖에 없다, 양해해달라 라고 딱 동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근데 마리아 테레지아가 왕이 되자마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가 언제 동의했냐는 듯이 입을 싹 바꿔버린 거야. 말을 바꿔버린 거야. 어찌하여 여자가 법을 어기고 오스트리아의 왕이 된단 말이냐. 우리는 마리아 테레지아가 오스트리아의 왕이 되는 걸 용납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벌어진 게 그 유명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입니다. 누구랑 싸운 거예요? 오스트리아가? 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랑 싸운 겁니다. 이 전쟁에서는 프로이센이, 그러니까 승패가 명확히 나눠지지 않는데 프로이센의 판정승으로 끝나요. 왜냐? 여기서 오스트리아가 얻은 건 뭐냐면, 그래, 마리아 테레지아 왕 되는 거 인정해줄게. 마리아 테레지아의 왕위 계승을 인정받기는 해요. 근데 이거 원래 얻을 수 있는 디폴트 값이잖아. 대신에 이 마리아 테레지아가 왕위를 계승한다는 걸 인정받는 대가로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에게 뭘 넘겨주냐? 너무너무 중요한 지역인 슐레지엔을 넘겨줍니다. 이 슐레지엔은 굉장히 철이 많이 나는 철광석의 보고로서
국가의 핵심적인 지역이야. 이 슐레지안을 프로이센에게 넘겨주었다? 이건 절대로 오스트리아가 앞으로 프로이센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리아 테레지아가 잠이 안 오는 거야. 이 슐레지안을 되찾지 못한다면 우리 오스트리아에 희망은 없다. 어떻게든 프로이센에게 빼앗긴 왕위 계승 전쟁으로 빼앗긴 슐레지안을 되찾고야 말겠다. 그래서 일으킨 게 바로 7년 전쟁입니다. 계속 나왔다 앞에서 이 7년 전쟁에서 또 져요. 그 러시아의 표틀의 환대의 뻘짓거리로 인해서 이 7년 전쟁을 위해 마리아 테레지아는 프랑스랑도 동맹을 맺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그 프랑스와의 동맹을 위해서 자신의 딸인 마리 앙뚜아네트를 프랑스에 시집을 보내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프랑스 끌어들이고 러시아를 끌어들였음에도 끝끝내 이기지 못한 거야. 그리고 슐레지엔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망하기만 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소소한 성과를 거두긴 합니다. 어디를 분할 점령했죠? 폴란드. 누구랑?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랑. 아니 그렇게 박터지게 싸울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의 왕위 계승 전쟁과 7년 전쟁으로 싸웠지만 폴란드를 분할 점령할 때는 또 함께 한 거예요. 누구랑? 러시아 예카테리나 2세랑. 그러니까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세, 러시아 예카테리나 2세,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가 함께 폴란드를 분할 점령한 겁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된 게 누구냐? 오스트리아의 요제프 2세예요. 근데 요제프 2세가 왕이 된 건 1765년인데 마리아 테레지아는 왕이 있었던 게 1780년까지인데요. 뭐죠 선생님? 15년이 겹치는데요. 마리아 테레지아는 아들인 요제프 2세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제프 2세에게 왕위를 물려준 다음에도 15년을 본인이 또 왕 위에 왕으로 군림하면서 정치에 간섭을 했습니다. 요제프 2세는 왕이 되고 15년 정도는 허수아비 왕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죽은 다음부터 자기만의 정치를 하게 되는데 요제프 2세는 본인을 계몽전제군주로 칭합니다. 아까 계몽전제군주 3명 있다 그랬죠.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 오스트리아 요제프 2세,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 그래서 요제프 2세의 정책을 우리가 요제프주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계몽전제군주 자처하면서 내정개혁을 실시합니다. 이 내정개혁의 대표적인 내용이 농노제를 폐지한 거예요. 자, 아까 같은 계몽전제군주인 예카테리나,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는 농노제를 강화했죠. 그죠? 그런데 이 요제프 2세는 농노제를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는 계몽전제군주 자처했지만 내정개혁으로 농노제를 강화했고 오스트리아 요제프 2세는 계몽전제군주 자처하면서 내정개혁으로 농노제를 폐지했다라는 거 비교해 두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프로이센. 30년 전쟁 이후에 신성로마 제국이 해체되면 아니죠. 분열되면서 제후들의 정치적인 독립권을 보장받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독일 동북부 지역의 신흥 강자 그 프로이센의 위대한 왕이 탄생합니다. 프리드리 2세. 프리드리히에게 대제라는 만약 시험에 프리드리히 대제라고 나오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좀 자세히 의심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때 아버지와의 얘기, 프리드리히의 아버지인 프리드리히 1세와의 막 그런 이야기도 설명드렸죠. 막 여러 가지 비하인드 에피소드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다시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프리드리히 2세는 왕이 된 다음에는 굉장히 훌륭하게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감자대 왕이에요. 감자가 어디서 들어온 거죠? 네, 시당로 개척 이후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들어온 그 신작물이었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감자는 그냥 먹으면 독소 성분 때문에 배탈이 나고 심하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독소 성분이 이파리를 제거하고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걸 그 당시 사람들이 잘 몰랐고 알았다 그래도 찝찝한 거야. 그래서 감자를 악마의 작물이다 라고 하면 그 미신으로 인해서 감자를 멀리했어요. 근데 프리드리히 2세는 유럽의 왕들 중에 감자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꿰뚫어본 사람이야. 이 감자야말로 인구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사람들을, 백성들을 굶주림을 해방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작물이다 생각을 했어. 그래서 감자를 보급하기 위해 왕실 그 정원에 감자를 직접 기르고 본인이 직접 감자 농사를 지어서 왕실 연회 때 그 감자 요리를 먹었어요. 귀족들이랑 같이 감자찜, 감자튀김, 감자볶음, 감자무침 이런 거 먹은 거야.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봐라, 왕과 귀족들도 감자를 먹는다. 감자는 절대로 못 먹을 음식이 아니다 라고 해서 프로이센이 가장 먼저 감자가 보급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었죠. 이 사람은 계몽전제군주 자처하면서 계몽전제군주 자처했다. 여기서 누구랑 교류했다? 죄송합니다.
볼테르와 교류합니다. 계몽전제 군주는 3명. 요제프 2세, 예카테리나 2세, 프리드리 2세인데 이 중에서 볼테르랑 교류한 거는 예카테리나 2세와 프리드리 2세예요. 그리고 볼테르랑 교류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의 계몽 사상가인 볼테르랑 교류하는 과정에서 어떤 책을 썼죠? 반 마키아벨리론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마키아벨리의 사상에 반대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우리 이탈리아 르네상스 공부할 때 공부했을 겁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이 책의 내용은 뭐죠? 네, 군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된다. 정치와 도덕, 종교를 분리해야 한다. 왜? 당시 이탈리아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분열돼 있었죠. 중앙집권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도시국가 상태였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주가 필요하다. 강력한 군주는 종교와 정치와 도덕, 윤리, 종교를 분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거에 반대하면서 프리드리히는 뭐라 그랬죠? 반 마키아벨리론에서 군주는 국가 제일의 공복일 뿐이다.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그런 군주는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대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오스트리아의 왕위 계승 전쟁에서 마리아 테레지아를 상대로 판정승을 거두어서 어디를 얻었죠? 슐레지엔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이 빼앗길 슐레지엔을 되찾기 위해서 마리아 테레지아가 프랑스랑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반격을 했던 7년 전쟁. 여기서도 끝끝내 여러 가지 운이 겹쳤지만 승리하여 슐레지엔을 확고하게 지배하게 돼요. 그리고 어디를? 폴란드를 분할 점령했죠. 누구랑?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와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랑 함께 폴란드를 분할 점령했고, 결국 이런 업적을 쌓은 이후에 이제야말로 근심 걱정이 없다. 이제야말로 우리 프로이센은 강국에 되었다. 라고 해서 만든 게 상수시 궁전입니다. 상수시 궁전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상수시가 프랑스어로 근심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18세기 로코코 양식으로 대표되는 섬세한 로코코 양식으로 대표되는 상수시 궁전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이걸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 자, 이거 돌아와 볼게요. 여기 왼쪽 보시면은 여기 위에, 자, 여기 왼쪽 여기 보시면은 제가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만든 무슨 궁전? 베르사유 궁전. 이 베르사유 궁전은 17세기를 대표하는 바로크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18세기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가 만든 상수시 궁전은 18세기 로코코 양식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17세기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만든 바로크 양식의 베르사유 궁전, 18세기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가 만든 로코코 양식의 상수시 궁전, 이 둘은 비교하셔야 돼요. 뭐라는 느낌이 비슷하냐? 11세기 로마네스크 양식, 피사 대성당의 그 로마네스크 양식과 10자군 전쟁 이후에 12세기에 유행했던 고딕 양식의 샤르트르 대성당, 노트르 대성당, 킬르느 성당, 이런 거랑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나라들의 또 절대군주를 살펴봤고, 요거 같이 한번 볼게요.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이랑 7년 전쟁을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돼요.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은 근본적 갈등의 원인이 누구랑 누구였죠? 네, 오스트리아의 새롭게 여자의 신분으로 왕이 된 마리아 테레지아와 프로이센의 감자대왕이라는 프리드리히 2세, 이 둘이 싸운 거예요. 마리아 테레지아의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요걸 가지고 싸웠는데 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래서 여기 제가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30년 전쟁 이후부터 유럽은 더 이상 단 두 나라만의 전쟁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이 주변 나라들이 껴들어요. 당시에 누가 껴드냐? 합스부르크 왕가라면 이를 바득바득하는 합스부르크 왕가를 견제해야 한다고 목적 아래 움직이고 있던 프랑스. 그 프랑스가 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배하는 오스트리아의 힘을 빼기 위해 신흥 강국인 프로이센을 지원합니다. 자, 근데 프랑스가 끼면 누가 빠질 수 없죠? 영국이 빠질 수가 없어요. 100년 전쟁 이후부터 라이벌. 근데 영국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영국은 섬나라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섬나라인 영국이 가장 경계하는 건 뭘까? 대륙에 절대 강자가 등장하는 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왜? 대륙에 절대 강자가 등장하는 순간 반드시 섬나라인 영국을 노릴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 히틀러랑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유럽을 평정하고 히틀러가 그 프랑스를 무너뜨리고 유럽을 평정하고서 영국을 쳐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균형의 수호자야.
항상 약한 쪽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바라는 유럽은 언제나 분열되어 있는 유럽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상세한 것도 좀 이해는 가요. 영국은 태생적으로 통일된 유럽이랑 안 맞아. 자, 아무튼 영국은 그래서 자 지금 프랑스가 합스부르크 왕과 오스트리아를 견제하기 위해 프로이센의 편을 드니까 영국은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오스트리아를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프로이센이 판정승을 거두어서 오스트리아로부터 슐레지엔을 획득하고 오스트리아는 디폴트값 마리아 테레지아의 왕위 계승을 인정하는 걸로 끝이 났죠. 잠이 안 오는 마리아 테레지아. 어떻게 했죠?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으로 프로이센에 빼앗긴 어딜 되찾기 위해 슐레지엔을 되찾기 위해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니 이것이 바로 7년 전쟁입니다. 여기서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을 꺾기 위해 누구랑 손을 잡냐? 프랑스랑 손을 잡아요. 그러니까 30년 전쟁 때부터 끊임없이 합스부르크 왕가랑 갈등을 맺어오던 그 프랑스랑 합스부르크 왕가의 오스트리아가 손을 잡은 거야. 이거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이때 이걸 외교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온 유럽이 충격에 빠집니다. 프랑스가 합스부르크 왕가랑 손을 잡아? 라는 거였어요. 프랑스 역시도 왜 도와주었냐? 프로이센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프리드리 2세가 지배하는 프로이센이 생각보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강해지니까 이거 우리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해서 이쯤에서 한번 프로이센을 밟아야겠다 라고 해서 그동안 앙숙이었던 오스트리아랑 손을 잡은 거야. 이 손을 잡는 과정에서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프랑스의 루이 16세에게 시집을 가게 되죠. 불행의 시작입니다. 왜냐면 정치인들이야 정치적인 목적으로 손을 잡을 수 있지만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봐. 프랑스 백성들 입장에서 합스부르크가 어떤 왕가예요? 30년 전부터 프랑스랑 갈등을 벌여온 그 전통의 라이벌이고 적국이란 말이야. 그 적국의 공주가 지금 왕비가 되겠다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프랑스 백성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조선왕실에 일본 공주가 시집 온 거랑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백성들은 이 마리아 앙뚜아네트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잘못한 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약간 이유 없이 싫은 거야. 그래서 막 온갖 음해에 시달렸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마리아 앙뚜아네트는. 그런 것들. 그래서 마리아 테레지아도 그걸 알아서 굉장히 딸을 걱정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프랑스랑 손잡고요. 러시아까지 껴듭니다. 자, 힘의 균형이 완전히 오스트리아 쪽으로 쏠렸죠. 그럼 누가 나서야죠? 균형의 수호자 영국이 나설 수밖에 없죠. 영국은 이번에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과 반대로 프로이센을 도와주게 됩니다. 자, 7년 전쟁은 정말 엄청난 전쟁이었어요. 온 유럽이 이제 강대국들이 막 편에 갈라 싸우는데 여기부터 우리가 주목할 거는 프로이센의 편을 든 영국과 오스트리아의 편을 든 프랑스는 어디부터 주로 싸우냐? 해외에서 주로 싸웁니다. 해외 식민지 쟁탈전.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죠. 해외 식민지 쟁탈전에서 어딜 놓고서 북아메리카와 인도 지방의 지배권을 놓고서 격돌합니다. 여기서 인도에서 있었던 게 무슨 전투? 플라시 전투. 여기서 이제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프랑스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벵골 지방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지배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영국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캐나다 지역과 인도 지역을 식민지로 획득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해외 지방이고요. 내륙 지방에서 영국은 큰 도움이 안 돼요. 영국은 애초에 이 전쟁 때 프로이센을 망하지만 않게 도와주고 해외 식민지나 차지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온 거야.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 프랑스, 러시아의 침략으로 고통받던 프로이센에게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프로이센이 멸망 직전까지 몰리다가 어떻게? 네, 러시아의 표트르 3세의 빠돌이 기질로 인해서 이 프로이센과의 평화협정 후에 전쟁이 이탈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표트르 3세가 쫓겨나고 러시아에는 예카테리나 2세가 황제가 됩니다. 아무튼 이런 기적적인 빠돌이의 활약으로 프로이센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슐레지엔을 완벽하게 지배하게 돼요. 이거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영국과 프랑스의 해외 식민지 쟁탈전도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7년 전쟁에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 프랑스랑 영국, 7년 전쟁에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어떤 활동을 했냐 이런 것들, 특히 7년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의 해외 식민지 쟁탈전이랑도 연결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30년 전쟁에 대해서는 여기 제가 다시 한번 적었고요. 그 외에 제가 절대왕정을 이해하기 위한 각종 탐구 자료들 실어놨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근회를 넘어 서양 근대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